13주차 1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건데요. 서비스 품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측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품질 개선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비스 품질이나 제품 품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서비스 품질은 결국은 이제 고객이 인식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품질을 만약에 향상을 시키기를 원한다면 고객이 어떻게 서비스를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이해를 해야만 그게 가능하겠죠. 지금까지 그 품질에 대한 얘기는 주로 이제 제품 품질에 대한 것이었죠. 근데 이제 제품 품질에 대한 것이 서비스 품질에 바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근데 그거를 이제 서비스에 맞게 적용을 하면 되겠죠.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품질이라는 것 자체가 고객이 그 인식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인식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고객은 일단 기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하기 전에 기대치를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이제 그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자기가 가졌던 그 기대치랑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가지고 그 품질을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고객이 가지는 그 기대치 있죠? 그 기대치는 뭐에 의해서 형성되느냐 하면, 뭐 예를 들면은 마케팅 의사소통, 그 다음에 판매, 이미지, 구전, 퍼블릭 릴레이션, 고객의 욕구와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고객의 기대치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서비스 기업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약속을 과다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대치가 높아지죠. 고객의 기대치가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기대치를 충족을 못 시키게 되면은 그 품질이 좋지 않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과다하게 그 약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약속은 좀 덜 하고 고객이 예상치 못한 품질을 제공하면 오히려 그 고객이 인식하는 그 품질 수준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재구매나 이 충성도 이런 것들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품질 같은 거 이제 평가할 때 기대치하고 그 경험한 거 그거를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용되는 게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서비스 퀄리티의 그 앞에 글자들을 따서 서브 퀄이라는 그 기법을 개발했어요. 그 세 사람이 이제 그 개발을 했는데, 파라수라만, 시샘을, 그다음 베일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서브퀄에서 이제 그 측정을 할 때 그 설문지를 만드는데요. 그 설문지는 결국은 품질의 특성 차원에서 이제 설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의 특성이 아까 얘기한 그 세 사람이 얘기한 게 이제 5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여러분들도 그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슈런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종업원의 지식과 정중함, 그리고 신뢰와 자신감을 자아내는 능력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 이제 포함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정중함, 신뢰성, 보안, 이 4가지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능력이라는 거는 직원이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했는지 여부, 이걸 나타내는 거고요. 정중함이라는 거는 그 직원의 공손함, 존경심, 사려 깊음, 친절함, 이것을 의미하는 거고, 신뢰성이라는 거는 신빙성, 믿음성, 정직함, 이걸 의미하고, 보안은 위험이나 상해로부터의 자유, 이거를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감정이입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고객 개개인별로 관심을 기울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 이제 포함되는 게 접근성, 의사소통성, 고객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됩니다. 접근성이라는 건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접근 용이성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고객이 이해 가능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 이것과 관련된 거고 고객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고객과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여부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뢰성이 되겠습니다. 신뢰성이라는 것은 약속한 서비스를 믿음직하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대응성은 고객을 도우려는 의지와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지 이것과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유형물은 시설, 설비, 종업원, 의사소통 자료, 외관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품 품질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제품 품질의 특성은 가빈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있는데요. 이게 총 8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가격이 추가되기도 하는데 일단 그 8가지는 성능, 기능, 신뢰성, 일치성, 내구성, 서비스 능력, 미, 인지된 품질 이것도 이제 포함되는데요. 성능은 제품의 이제 주 특성을 의미하고요. 기능은 제품의 보조적인 특성 그걸 의미하고 신뢰성은 고장이 나지 않을 확률 그걸 의미하고 일치성은 스펙하고 어느 정도 맞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내구성은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의미하고 서비스 능력은 서비스의 신속성, 서비스의 품질 그걸 얘기를 하고요. 미적인 거는 뭐 외관이나 느낌, 소리, 맛, 냄새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고 마지막으로 인지된 품질이라는 거는 이게 명성이나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브쿼리라는 기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측정하는 목적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우선 뭐 서비스 품질을 만약에 이제 개선을 하려고 그런다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지 그런 측정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좀 모자라는지 어느 부분에서는 뭐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측정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 이제 서브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브쿼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라수라만 지셈을 베일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건데 이거는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죠. 아까 얘기한 그 서비스 품질 그 5가지 특성 있잖아요. 그거별로 그 설문을 만들어요. 근데 설문을 만들어서 물어보고 그래서 답을 얻은 다음에 그 기대치하고 그다음에 경험한 거, 그 차이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 설문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설문은 이제 그 2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기대치를 물어보는 항목. 그거는 특정 대상인 서비스 기업이 특정 서비스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동의 정도. 이거를 이제 측정한다고 보면 되겠고, 또 경험한 가치에 대한 그 설문 문항이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특정 기업이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동의 정도. 요거를 이제 측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 기대치를 측정한다면은 특정 은행을 이제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라면 은행의 직원의 행동은 고객에게 신뢰감을 심어줘야 한다. 여기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거죠. 일반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경험한 거를 이제 물어봐야 될 때는 그 고객들이 뭐 예를 들면 직접 경험한 은행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정 은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특정 은행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뭐 XYZ 은행의 직원 행동은 고객에게 신뢰감을 심어준다. 이런 식으로 설문 문항을 만들어야 되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특정 그 서비스 업체가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한 예를 들면 이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뭐 이 업체명을 이제 변경을 시킨다면
예를 들면 경쟁자에 대한 것도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쟁자하고도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택배 업체에 대해서 설문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그래서 기대치를 측정하는 설문 문항 만들고 그 다음에 경험한 가치 그걸 측정하는 설문 문항을 만듭니다. 여기 나오는 그 내용들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5가지 그 품질 특성 얘기하면서 그 품질 특성별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그 내용들이 있었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신뢰성과 관련된 기대치를 측정하는 설문 문항을 만든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대치를 물어볼 때는 특정한 업체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5번 보겠습니다. 우수한 택배 업체가 언제까지 어떤 것을 하겠다고 약속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고객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우수한 택배 업체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지하게 관심을 보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대치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죠. 이에 비해서 이제 경험한 것을 이제 물어보는 경우에는 특정 업체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얘기했던 그 신뢰성과 관련된 거 보면 XYZ 특정 업체가 언제까지 어떤 것을 하겠다고 약속하면 그렇게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직접 고객들이 경험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답을 얻으면 우리가 이제 그걸 비교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기대치랑 경험한 거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죠? 물론 이제 경험한 게 기대치보다 높으면은 그만큼 그 만족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고객들한테 또 측정을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까 그 특성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특성의 그 5가지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가지 특성이 뭐 공평하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사람마다 이것도 이제 다 생각이 다르겠죠. 그래서, 고객별로 이거를 이제 물어보면, 나중에 이걸 종합하게 되면은, 어떤 특성이 그 5가지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게 되죠. 여기 이제 서브코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각각의 서비스 속성에 대한 기대치와 경험한 가치 차이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의 5특성별 평가도 이제 가능하죠.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의 특성별 기대치와 인지 가치 차이. 인지 가치는 여기서는 이제 경험한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험한 가치의 차이 및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 서비스 품질 점수 산출.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걸 종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특성별로 또 중요도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간에 걸친 고객의 기대치와 인지가치의 차이 추적. 이거를 이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나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반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1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추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또 업체 이름을 바꿔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경쟁자와의 점수를 비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서비스 성과 평가에서 다른 고객 집단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고객 집단의 확인 및 검토. 이게 이제 고객들을 또 분류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집단별로 한번 점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느 집단에서 품질 평가가 특별하게 좋게 나왔다든지 나쁘게 나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업의 내부의 부서별 서비스 품질 비교도 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품질 특성이라는 게 이제 또 그것과 관련된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들의 품질 비교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서브코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서비스 품질을 좀 측정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기대치랑 그 경험한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뭐 경험한 게 기대치보다 크다면은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지만 기대치보다 이제 경험한 게 이제 작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서비스 품질 갭 모형이라고 합니다. 역시 아까 얘기한 그 세 사람, 파라수라만, 지샘을, 베리라는 사람이 이제 이 모형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이 모형을 보면은 그 기대치하고 그 경험한 가치가 차이가 난다면은 무슨 이유로 인해 가지고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조금 구체화시켜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모형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모형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갭 1부터 이제 갭 5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은 중간에 점선이 있죠. 점선이 있어가지고 그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나뉘게 되는데 그 위쪽은 이제 고객과 관련된 거고요. 아래쪽은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위쪽에 보면은 기대한 서비스라는 항목 있죠? 거기 보면은 그거에 그 화살표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그 기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 구전을 통한 거, 그 다음에 개인적인 욕구, 그 다음에 과거 경험, 그 다음에 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들이죠.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건 이제 그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그 기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갭 1은 보면은 기대치랑 그 다음에 제일 아래 보면은 고객의 기대치에 대한 경영층의 인식, 즉 거기서 이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갭 2는 그 경영층이 인식하고 그 인식을 서비스 품질 명세로 이제 변환하는 데 있어가지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생길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갭 3은 그 서비스 품질 명세로 변환했는데 이걸 그 다음에 전달하는 것과의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갭 4는 그 서비스 전달하고 그 다음에 외부 그 마케팅 그 의사소통 있죠? 그것과 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경험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 서비스 전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한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결국은 갭 5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기대치하고 이제 경험한 거에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갭별로 그 발생 원인 혹은 결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갭 1의 경우에는 그 고객의 기대치하고 그거를 이제 기업 경영층에서 그 인식하고의 그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기업이 고객이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이제 갭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여기 제시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마케팅 조사가 미약한 경우. 두 번째는 종업원들이 고객과의 접촉을 통해 얻은 정보가 경영진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 세 번째는 고객 유지와 같은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이 부재한 경우. 마지막으로 고객의 불평이 무엇이고 불평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는지 등의 서비스 회복에 대한 관심이 미약한 경우. 이런 것들이 그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갭 2는 그 경영층의 그 인식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서비스 품질 명세로 변환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디자인하고 기준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갭은 고객이 기대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기업이 인식한 거하고 서비스 품질 디자인과 기준이 잘못되어 발생되는 이제 갭을 의미하는데 발생하는 그 원인은 밑에 몇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객 중심의 서비스 품질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생산성, 효율성 등의 전통적인 기준에 중점을 두는 경우,
세 번째, 잘못된 계획 혹은 관리에 잘못이 있는 경우. 네 번째, 조직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다섯 번째, 서비스 품질 계획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지원이 불충분한 경우. 마지막으로 서비스 품질이 우선순위에서 낮게 고려되는 경우.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갭2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갭은 그림에서 봤듯이 서비스 전달과 고객 중심의 디자인 및 기준과의 갭입니다. 이 갭은 몇 가지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서비스 품질 기준이 너무 복잡하거나 경직된 경우. 두 번째, 종업원의 기준에 동의하지 않아서 따르지 않는 경우. 세 번째, 기준이 조직의 문화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네 번째, 서비스 운영이 잘못된 경우. 다섯 번째, 내부 마케팅이 불충분한 경우. 내부 마케팅이라는 건 이제 직원에 대한 거죠. 마지막으로 기술이나 시스템이 기준을 실행하는데 못 미치는 경우. 그러니까 이 갭은 결국 이제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제 원인들을 여기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갭은 이게 이제 전달하고 그다음에 고객과의 의사소통, 그죠? 마케팅 의사소통과의 갭입니다. 이 갭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것과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전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선전을 해놓고는 실제로 이제 그 전달된 거는 그에 못 미친다든지 뭐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 광고 등에서 과잉 약속을 하는 경우, 마케팅과 운영 부서 간의 조정이 불충분한 경우, 서비스 지점 간의 정책과 절차가 상이한 경우, 약속한 성과를 달성 못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갭 1부터 갭 4, 이게 결국은 그 갭 5를 이제 초래를 하는 거죠. 그 기대치하고 이제 경험한 거에 이제 차이가 생기게 되면 수익성이 악화된다든지, 이미지 손상이 있다든지, 부정적인 구조 효과가 있다든지, 품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다든지, 이런 그 나쁜 영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갭을 축소를 하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갭 1을 축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미스터리 쇼핑이랄지, 포커스 그룹 인터뷰랄지, 신규 및 잃어버린 고객에 대한 조사를 한다든지, 서비스 리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고객이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보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대치를 항상 이제 변화가 있으면 또 그걸 또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갭 2의 축소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새롭게 개발된 서비스와 서비스 프로세스 디자인을 고객의 기대와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고객 중심의 서비스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서비스 품질을 우선순위에 높게 고려하여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갭 3의 축소는요, 이건 전달하고 관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성과의 갭을 축소하는 것은 상당 부분 인적 자원 전략에 달려 있다는 거. 그래서 서비스 실패에 대한 종업원의 대응, 고객의 요구나 요청에 대한 종업원의 대응, 자발적으로 고객을 도우려는 활동 등이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 종업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또한 고객 만족이 효과적이도록 만드는 전략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거는 서비스 문화, 조직 학습, 팀워크, 권한 부여, 적합한 평가 보상 시스템, 훈련, 직무의 명확화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달에서 이제 핵심 역할을 하는 게 그 종업원 아닙니까? 그래서 종업원에 대한 교육 훈련, 그 다음에 뭐 동기부여, 그 다음에 뭐 성과 관련돼서 뭐 보상 체제 구축, 뭐 이런 거를 이제 잘 해야 된다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갭 4를 축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과의 약속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내부 혹은 외부에 전달된 메시지를 일치시키는 거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고객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기업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하는 광고의 메시지와 일치하도록 해야 되고, 운영부서와 마케팅부서의 협조체제를 갖춰서
마케팅 의사소통의 정확성과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통해서 그 갭4의 축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갭 5의 축소는 뭐 당연히 그 갭 1부터 갭 4가 축소가 되면 당연히 이제 갭 5는 축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